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요거는 제형 변수와 여기 공정 변수가 있는데 요 7개를 가지고 이제 선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중요하게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제형 변수들은 혼합물로 가고 그다음 공정 변수들은 RSM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자료를 만들다가 의미가 없겠다 해서 이건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합물 설계도 조금 시간이 되면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과정을 이렇게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한 10분 정도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러분하고 질문 시간이 있으면은 질문에 서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지금 시간상 진행 중에는 답변을 하기 힘들 것 같고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예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시가 부분 우리가 요인 설계, 그죠? 실험 계획법이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 이제 그 FME를 통한 종합 위협 평가를 그랬는데, 뭐 저는 이제 FME를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지금 일반 산업체에서 우리 FME를 하시는 분들 전문가가 많이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이 제약 쪽에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약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실제 체계가 다 다릅니다. 우리 관리계획서를 쓰지만은 실제 제약에는 관리계획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쓰시는 게 보니까 제조지시 및 기록서가 아마 관리계획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다 연계돼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의 내용들이 공정의 FMEA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제약 쪽에 이제 좀 자세히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4월 달에 FME 전문가하고 같이 바이오협회에서 4월 달에 그 과정을 하나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 이 FME 우리가 RA를 하실 분, 리스크에 위협 평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교육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이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라미터를 보니까 지금도 공정 파라미터들이잖아요. 공정 파라미터들하고 우리 CQA하고 그죠?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크게 나타났다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제 그 실행계획법에 7가지 팩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속도, 혼합 시간, 혼합 물량, 그다음에 정립기의 메시, 재립기의 메시, 정제수의 양, 연합 시간이 뭡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예시의 파라미터 7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제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이나 또는 완제의약품의 우리가 주요 품질 특성을 우리가 CQA라고 그러고 있고, Critical Quality Attribute입니다. 그죠? Critical Quality Attribute에서 보통 우리가 산업체에서는 CTQ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제약 쪽에서는 CQA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품질 특성들이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FME를 갖다가 수행한 결과 아까처럼 7개 이제 변수가 고위험 요소로 이제 평가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7개의 공정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7개 같으면은 2의 7성입니다. 2의 7성. 그러니까 128회의 실험을 해야 된다. 완전 실험은, 완전 요인 실험 계획법은 실제로 그 많은 실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선별 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8분의 1로 축약을 하면은 16회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4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마치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교육하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실습을 할 수 있으면은 실습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5-1.1 부분 노인 설계된 거죠. 여러분 그
밀리터리 워크시트에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이 교육을 웨비나를 위해서 도서를 제가 최근에 쭉 읽어보니까 이 모형에 대한 판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판정을 하고 이때 오차의 자유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모형을 갖다가 축소한다는 것. 이런 부분 개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오차의 자유도를 이제 4 이상 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미니멈입니다. 최소한의 오차의 자유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계적인 어떤 통계적인 관점에서 인자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지, Y에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때, 그죠? 이게 오차의 자유도는 4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주 최소의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 4에서는 우리가 결합 관계가 생기는데 아주 이 유전 효과를 통해서 뭡니까? 사실은 그 레졸루션 4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쓸 수 있는 개념을 여기 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설계 드리고 여기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뭐 우리가 20분에 시작했고 지금 30분 지났기 때문에 설계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 설계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계를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한번 보이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Y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다 얘기죠. Y1, Y2, Y3가 있다 얘기죠. 파라미터도 7개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부분 배치법은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앞으로 사용에 대한 기회는 있지만 사실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설계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요인 설계 생성해 오면은 부분 배치법이 되어 있을 때 완전 배치와 똑같습니다. 기본 생성자를 해주시면 되되 이 설계에 와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인수가 7개 되어 있다, 그죠? 요 설계에 와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오면은 완전 요인 설계에서부터 뭡니까? 추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거는 미니탭 컴퓨터가 결정할 수 없다, 이거죠. 연구자가, 사용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줄일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만큼 줄인댔습니까? 8분의 1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128회 실험을 해야 되는데 8분의 1로 줄이겠다, 그죠? 그래서 16번 실험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8분의 1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점 개수, 블럭당 중앙점 개수를, 여기는 블럭이 한 개이기 때문에 중앙점 개수를 선택합니다. 그죠? 여기서 2개를 했습니다. 그죠? 2개를 했다. 그 다음에 꼭 지점에서의 그 반복은 없다 이거죠. 그죠? 1.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뭐 실험이 환경이 균일하다면은 보통 블럭은 이렇게 1이 되겠죠. 근데 실험의 환경이 이제 균일하지 않다면은 균일하지 않은 게 따라서 이제 블럭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럭을 사용하는 개념을 우리가 직접 한번 소개해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5-1.3 거기에서 소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계 적기가 있고 부분 설계가 있고 있는데, 부분 설계에 대한 개념을 뒤에 이제 뒷페이지에 자세히 하는데, 부분 설계의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미니탭이 디폴트로 주 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부분 사용. 근데 주 부분 사용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 설계가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8분의 1로 추격할 때는 설계 생성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대비가 3개의 팩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팩터 A, B, C가 돼서 2의 3승의 경우의 조합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이런 조합들이 나온다. 8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미니탭은 그 중에 주 부분 사용 디폴트는 요게 플러스인 버고 요게 플러스인 버고 요게 플러스인 버인 요 실험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8분의 1 추격이니까 128번에 대해서 요 8분의 1 해당되는 요 보호에 해당되는 것만 딱 가져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적기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레졸루션을 많이 줄였을 때, 그죠?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걸 좀 더 푼다 이거죠. 해상도를 높여서 주역하고 예를 들어서 2인자 교호작용하고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풀 때 그런 설계 적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뭐 실험을 더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설계를 적기 때문에 부호가
우리가 미러링 되는 것처럼 반대의 부호가 나오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제 한번, 설계 생성자가 뭔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니탭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로 설계를 했을 때 미니탭이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자, 설계 생성자는 E는 ABC, F는 BCD, G는 ACD. 미니탭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128회 실험에서 이렇게 설계 생성자가 나오면은 여기에 뭡니까? 요 설계 생성자로부터 I는 A, B, C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양변에다가 E를 곱해줍니다. 그럼 요건 E 왼쪽에 E의 제곱이고 A, B, C, E가 나오죠. 그죠? 이 수증계에서의 제곱은 1과 같은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1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I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I가 붙으면은 플러스 부분을 사용할래? 마이너스 부분을 사용할래? 해서 뭡니까?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그러니까 2분의 1 추격이, 여기 하나 있으면은 뭡니까? 2분의 1 추격이 일어나고, 두 개 있으면은 4분의 1 추격, 아까 세 개 있으니까 8개 추격이 일어나죠. 그죠? 8분의 1. 그래서 설계 생성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정의 대비나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정의 관계를 만들어낼 때, 얘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아까 팩터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A, B, C의 이 팩터는 1차식이 요 3개 있고, 그 다음에 교우작용이 3개 있죠. 그죠? 요 교우작용. 그 다음 A, B, C의 뭡니까? 3차 교우작용이 뭡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1차식, 2차 교우작용, 3차에서 뭡니까? 요 정의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럼 요 정의관계를 가지고 별칭구조가 여러 개, 이걸 뭡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이제 별칭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미니탭에서 식별문이라고 그러는데, 요 식별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A를 하나씩 이제 A, B, C를 주요가를 하나씩 1차식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I와 A가 들어가니까 이건 당연히 이건 1과 같은 역할이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쭉 보니까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은 아까 1이 되는데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BC가 남습니다. BC. 또 마찬가지로 여기 A는 뭡니까? A 없어지고 BFG가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없어지고 CDG. 쭉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우작용 중에서 AB가 들어갑니다. 그럼 AB는 요 그대로 있고, AB가 없어지면서 C가 남죠. 그죠? 그 다음에 AB가 없어지는데 FG가 남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내주리전 포에는 AB 2차 교우작용하고, CE 2차 교우작용하고, FG 2차 교우작용이 서로 구분이 안 된다. 우리가 교락이라 그러는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AB의 영향력인지 CE의 영향력인지 FG의 영향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가 아니면은 레졸루션 4를 사실은 사용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신삼 교수님이 그 유전 효과라는 걸 교재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서 이제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분석할 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네? 이런 설계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 나오겠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소개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분석을 할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텍스트에는 그냥 텍스트니까 정말로 교수에는 텍스트 말로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부분 요인 실현계획법의 이제 인자선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첫 번째, 3인자 교우작용을 갖다가 제외하고 2차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풀링 전에 분산 분석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오차의 자유도는 뭡니까? 굉장히 작겠죠. 굉장히 작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애들 갖다가 모형에서 제외하고 풀링을 할 건지 하는 거죠. 풀링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 값이 큰 항의 순수로 풀링을 진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 제공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좀 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풀링 후에 분산 분석표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여기서 통계적인 판정으로 인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P 값이 5% 이하인 항이나 파르토에서 뭡니까? 이제 인자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몇 개가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어디에?
우리 함량에, 그죠? 함량이, Y1 함량에 영향이 있는 건지 찾아내겠다. 그때 핵심이 뭐다? 2인자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영향이 강하게 나올 건데, 그걸 뭡니까? 우리가 찾아낸다. 유전 효과를 통해서 뭡니까? 찾아내겠다는 게 이 핵심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방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자 선별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레졸루션 4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보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고. 그래서 요거는 같이 여러분하고 합니다. 아까 설계는 시간상 좀 그랬습니다만은 요거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를 몇 번 겪었을 정도니까 그죠? 우리 교재하고 똑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분석에 들어가면은 여기 아까 Y1입니다. 그죠? 함량이다. 그죠? 함량에 대한 분산 분수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뭐 여기 보면 통계량들을 이렇게 보면 자유도가 있고 sum of square다. 그죠? sum of square 제곱합이다. 그죠? 변동율을 나타냅니다. 분산에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변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MS다. 그죠? 이 자유도를 나눈 게 이제 평균 변동이다. 그래서 다 1이니까 사실 값은 같죠. 그죠? 그러나 1이 아닌 경우, 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오차의 자유도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서 기초 통계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되는가. 적어도 분산 분석의 개념을 안다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모형에 대해서 보니까 모형의 p-밸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죠? 사실 오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차가 크다는 이야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파레토도는 A, B, C 교호작용 이중에 풀링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형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실행 계획을 이제 좀 하신 분들은 그럼 왜 이 모형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풀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원래 퓨저가 RA 퓨저가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들 때 사실은 이 전체 모형을 쓰는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죠? 항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우리가 머신러닝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냐고 하면은 야, 이렇게 모형을 단순화하니까 통계적인 모형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측력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수정력도 좋아질 수가 있고 지금 예측력이 제로지만은 모형을 단순화하니까 뭡니까? 예측력이 점점 좋아지더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뭐냐면 모든 항들을 다 관리하는 것보다 집중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차의 자유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왔는데, 자, 오차의 자유도라는 관점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차의 자유도가 2입니다. 그럼 우리 이 T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T분포의 오차의 자유도가 2일 때 95% 신뢰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은 이게 이제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2.5%에 2.5%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4.3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노트북 모니터가 멀리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4.3인지 잘 개념이 없죠. 그죠? 우리 통계를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이 임계치가 2와 한 2.5 사이에 있어야 어느 정도 뭡니까? 검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오차의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의 자유도가 2일 때 이 인계값이 4.303이고 오차의 자유도 우리 교재에서 추천하는 4일 때 2.776이고 오차의 자유도가 만약 6개일 때는 뭡니까? 2.447이 되겠죠. 이 의미가 아직 여러분들 정확히 잘 모르실 때죠.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지금은 요 F 분산분석표는 F 통계량인데 F 통계량은 T 값에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에 비해서 요 변동을 가지고 F 값을 구하는데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은 뭡니까? 이 오차의 자유도가 적을 때는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무적으로 있는데 우리 뭐 때문에? 이 오차의 자유도가 적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우리 교재에서 이제 오차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오차의 자유도를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중심점에서 실험을 조금 한 세 번 하게 되면 오차의 자유도가 3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한 3번, 3번 이상 해주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고. 자,
자, 그래서 이제 뒤에 풀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풀링을 한번 해보면은, 자, 풀링은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은, 여기 지금 오차의 평균 제곱합이, 즉, 오차의 분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차의 분산이고, 요거는 이제 표분의 분산, 항들의, 요인들의 분산인데, 요건 보통 분산을 하지는 않고 MS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보다 작은 애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작은 애들. 요 값보다 작은 애들이 폴링이 되면은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또는 요 오차보다 조금 크거나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 모형에 폴링 되면은 뭡니까? 이 오차가 요 자유도가 하나씩 추가되기 때문에 뭡니까? 요 평균은 웨이트가 쑥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값이 떨어지게 된다. 그죠? 값도 떨어지고 요 인계값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를 구하는 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아까 지금 3.2인데 아까 얼마 있냐면은 4.3 정도가 됐는데 지금 3.27로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준값도 뭡니까? 떨어졌죠. 기준값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링을 하게 되는데 이 모형을 또 해보니까 여기서는 예측력이 그대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요. 변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돼 나오면은 이 주역하고 2인자 교우작용하고의 이제 결합 관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별칭 관계가 이제 결합 관계인데 이제 주역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2인자 교우작용하고 2인자 교우작용이 결합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AB와 AE가 통계적으로 영향이 있나 AB 행과 요 AE도 AE가 요거고 밑에 거고 AB가 요 첫 번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AB의 영향인지 C의 영향인지 FG의 영향인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A인지 BC인지 DF인지 그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큐비드를 오래 했다면 뭡니까? 이런 2인자 교우작용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AB가 만났을 때는 교우 효과가 없더라, 있더라 이런 정보가 있을 텐데 없을 경우에는 유전 효과를 보라는 거예요. 유전 효과는 딴 게 아니고 주 효과를 보라는 겁니다. 주 효과를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강한 게 누구냐 그러면은 A입니다. A. 그 다음에 강한 게 C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요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요거다. A, B. 주효과를 봤기 때문에 A, B가 A가 강하기 때문에 A, B를 선택할 수 있다. 그죠? C도 후보가 되겠지만은 A가 더 강하기 때문에 E보다는 그죠? 그래서 유전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A, B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E, 그 다음에 BC, DF를 보니까 AE는 바로 뭡니까? A와 E니까 뭡니까? 이 가장 강한 유전 효과죠. 그죠? 요거다 이거죠. 이 주효과가 A와 E가 강하기 때문에 요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BC는 보면은 B하고 약하죠. 그죠? B하고 C 약하다 이거죠. 괜히 약하죠. 이건 후보가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D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전 효과를 통해서 아주 강한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게 AB와 AE가 후보가 되더라는 거죠. AB와 AE. 그래서 AB와 A. 그래서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따로 최종 모형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오차를 가지고 뭐한다?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니까 우리는 이 교우작용 두 개가 뭐로 판정이 났나 그러면은 AB와 AE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된 인자는 뭐다? A와 B와 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별된 인자는 A와 B와 E라는 겁니다.